우리의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당신의 부모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당신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무하유지양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시면과 같다. 하늘을 닮은 내면의 본성의 자리, 그곳이다. 우리 내면의 스스로 그러한 봄바탕, 아무런 색깔로도 물들지 않고 어떤 색깔도 받아들이지 못함이 없는 현현처가 그곳이다. 이름도 없고 욕망도 없고 함도 없고 암도 없는 그 자리다. 모든 모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바로 그 자리다. 그런데 장자는 바로 그런 무하유지양의 너른 들판에 그 나무 종자를 심어보라고 한다. 아무것도 없는 마음의 본향에 한 그루의 노고수를 심고 가꾸어서 그 밑에서 어슬렁어슬렁 놀아보면 어떠냐고 한다. 괴로워할 이유도 없고 슬퍼할 까닭도 없다. 그 노고수 밑에는 참된 쉼이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진정한 마음 닦음이 이루어질 것이다. 당신은 바로 그 진짜 백이 노님의 한가운데로 초대될 것이므로. 안녕하세요. 성계선언의 장산자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장자 놀고 놀다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자의 서요유 편의 마지막 큰 박씨와 쓸모없는 가죽나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장자가 좋아서 미치겠다. 장자만 떠올리면 입꼬리가 귀에 걸린다. 언젠가 우리 선원의 학당에서 장자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다. 몇 년간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장자 한문 온전을 놓고 한판 씨름을 하고 있을 때였다. 내편과 외편, 자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기로 작심한 세월이 몇 달이 흘렀을까. 학동들도 처음 시작할 때의 낯설고 겁먹던 분위기를 많이 이겨내고 장자라는 한 인격, 그리고 그의 삶과 더불어 그의 문장의 매력에 서서히 빠져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말이 학동이지 한때 교육 현장과 사회 일선에서 자신의 생애의 거의 전부를 쏟아내고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분들이다. 처음엔 한두 명으로 시작했고 나중에도 크게 숫자가 불어나지는 않았으니 한두 자리를 오가는 학생의 수가 전부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고 열기다. 학당의 선생을 자처하는 나라고 별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유학파가 맞긴 하지만 수련차 간 유학이라 색깔이 다르다. 태국공과 요가, 명상의 수행을 쫓아 사부가 가는 길에 얹혀 가다 보니 노자도 장자도 주역도 붓다도 공자도 명자도 선사들과 선비들도 필요에 따라 때론 애우기도 하고 때론 끙끙대면서 전통과 현대의 틈바구니를 출입하며 나만의 사유방식으로 풀어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어느 때인가는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샌 줄 모른다고 노장가의 사랑도름에 빠져 밤낮으로 그 희열을 타고 놀아보기도 했겠다. 나름 심득의 기쁨을 나누고자 태국권 수련생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노자 공부에 동원하기도 했고 그렇게 몇 안 되는 제자와 지인들을 모아서 시내의 모처에서 노자 강좌를 시작했더랬다. 요즘 노자 공부하는 재미 때문에 살판 났다는 평범한 주부들의 격한 호응에 힘입어 용기를 내었고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서 정식으로 강좌를 개설하여 몇 년간 노자를 가르쳐 보기도 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나의 삶의 본거지인 무등산 밑에 선언을 짓고 본격적으로 인문학을 하도록 무등산 인문학당이라는 제법 그럴듯한 간판의 학당을 열게 되었다. 몇 년 전의 일이나 이 사람의 용기가 가상키도 하다. 딱히 내놓을 곳 없는 학벌에 소시적이 한학의 기초라도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 반 핑계 반 때늦은 공부에 채찍을 가하고 있을 때였다. 강의 도중 젊은 선생이 몇 안 되는 노학동들에게 질문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다. 어떠세요, 선생님? 장자 공부 즐겁지 않으세요? 다짜고짜 문장의 맛을 강요하니 노학동 하시는 말씀. 그냥 좋아서 미치겠소. 나도 좋아 죽겠소. 혜자가 장자에게 말했습니다. 위나라 임금이 준 큰 박씨를 심었더니 거기서 5 섬들이 박이 열렸더군. 거기다 물을 채웠더니 너무 무거워 들 수가 없었지. 쪼개서 바가지로 쓰자니 납작하고 얕아서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었지. 크기만 하고 달리 쓸모도 없어 깨트려 버렸네. 혜자의 말이 100번 1000번 옳다. 세간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도대체 아무짝에 쓸모없는 박씨와 박이라니. 왕이란 작자가 주려면 좀 쓸만한 물건을 줘야지 이게 뭐람. 박이란 게 다 뭐야. 쪼개서 바가지로 쓸 수 있어야 박이 아니냔 말이다. 그런데 이놈의 박은 커도 너무 크다. 그러니 이런 걸 갈라놓으면 납작하게 되어서 수납용으로 쓰기에도 부적합하고 장식용으로 걸어놓기에도 공간만 몽땅 차지할 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똑똑한 혜자. 당대의 철학 박사이며 논리학 박사인 혜자는 그 크기만 하고 무용한 박을 가차없이 깨트려 버렸다. 시원하다. 잘했군. 잘했어. 가만히 듣고 있던 친구 장자가 침묵을 깨고 나선다.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큰 것을 쓸 줄 모르는군. 송나라에 손이 트지 않게 하는 약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네. 그 사람의 집안은 그 약을 바르고 대대로 세탁기를 해왔던 거지. 어느 날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말을 듣고서 금 100냥을 줄 터이니 약 만드는 비방을 팔라고 했다네. 그 사람은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의논했지. 우리가 대대로 세탁 일을 해왔지만 기껏해야 금 몇 냥밖에 벌지 못했는데 지금 금 100냥의 비방을 사겠다고 하니 팝시다 하였다네. 정확한 사람들의 눈에는 정확한 것만 보이고 작은 사람들의 눈에는 작은 것만 보이는 법이다. 이런 사람들은 바가지면 바가지고 그릇이면 그릇이지 몇 주잔에다 소주를 따라 마시고 바가지를 모자로 쓰고 다닐 수는 없는 법이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지.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하단 말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거짓말은 나쁜 것이고 착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선 천당에 못 간다고 믿고 있는 이들에게 착한 거짓말 같은 소리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다.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일 뿐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소리는 말장난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큰 쓰임을 모르니 손트지 않는 약의 기염 비방이라도 대대로 내려온 세탁일에 쓰는 곳에 그친다. 장자의 말은 이렇다. 혜자 자네는 참 답답도 허이. 이런 세탁쟁이 같은 사람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듣는다. 지나가는 길손이 그 소문을 듣고서 찾아왔다. 그 비방을 금 100냥에 사겠단다. 하, 100냥이라니. 세탁쟁이 가족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평생도록 지어보지 못할 돈을 주고 저 하찮은 비방을 사겠단다. 어느 얼빠진 사람인지 몰라도
기회는 이때뿐이다. 듣는 귀가 그래서 필요하다. 예수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했다. 들을 수 있으려면 먼저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그 씨앗을 품어온 자, 그 씨앗을 발화시키고 키우기 위해 갈급한 심정으로 살아온 자, 그 씨앗에 관한 물음으로 밤을 새워본 자, 그런 자들에게 기가 열린다. 나그네는 그 약을 가지고 오나라 왕에게 가서 유세했네. 마침 올나라가 싸움을 걸어오자 오왕은 나그네로 수군 대장을 삼았다네. 겨울에 수전을 벌려 올나라를 대파했다지. 왕은 나그네에게 땅을 떼어주고 영주로 삼았다네. 큰 쓰임은 이런 것이다. 겨울에 손이 얼지 않도록 하는 약은 쓰는 이에 따라서는 작게 쓰일 수도 있고 또 크게 쓰일 수도 있을 터. 해자여 보거라. 이 약 비방으로 그저 작은 가업을 이어가는 데 쓰기보다는 나라를 살리는 데 쓰는 것이 더 큰 쓰임이 아니겠는가. 자네는 어찌하여 5 섬들이 박으로 큰 술통을 만들어 강이나 호수에 띄워놓고 즐길 생각은 못하고 깊이가 얕아서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다고 걱정만 했단 말인가. 자네는 아직도 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네 그려. 장자는 드디어 큰 박에 대한 자신의 용도를 말한다. 이 밴댕이 소가지보다 못한 인간아. 그 5 섬들이 박으로 엄청 큰 술통을 만들어 볼 생각은 왜 못 해봤는가. 강이나 호수에 두둥실 띄워놓고서 좋은 번님네들, 이웃들 한데 모아놓고 한 잔 더 묻게 덜 묻게 하면서 거드렁거리며 놀아볼 생각은 왜 안 들더란 말인가. 바로 이 대목이다. 내가 장자에게 좋아 죽겠는 부분이 바로 이런 대목이다. 쑥 같은 마음을 가진 해자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날 여지가 없다. 이런 생님들은 삶에서 찌들고 힘든 길목을 만나면 눈앞의 소용에 따라서만 대응한다. 계산이 안 나오면 죽을 맛이다. 뭐 정답이 없을까 두리번거리지만 인생이란 딱 들어맞는 정답이란 게 사실 없다. 왜냐하면 삶이란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아니라 살아야 할 신비이기 때문이다. 그 신비스런 지경을 저 야박스런 계산법으로 튕기고 있으니 말이다. 장자의 허쾌함은 여기에 있다. 왜 자꾸 바가지를 바가지로만 풀려고 하는가?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듬뿍 실어서 저 가없는 창공을 향해서 저 가물한 하늘의 한가운데로 뛰어들 생각은 왜 못하는가? 그럴 엄두를 왜 못 내는가? 인생은 우리에게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내가 묶인 것, 내가 속박당한 그것들을 풀어제끼라. 네가 입고 있는 그 두꺼운 복식과 가면을 벗어 던지라. 그것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그것들이 너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착고인가? 지금 여기 온전히 네 자신을 위해 살아라. 삶을 그 흐름의 신비 속에 맡겨라.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사람들이 가죽나무라고 하네. 그 큰 줄기는 뒤틀리고 옹이가 가득해서 목줄을 칠 수가 없고 작은 가지들은 꼬불꼬불해서 자를 댈 수 없을 정도지. 길가에 서 있지만 목수들이 쳐다보지도 않네. 지금 자네의 말은 이처럼 크기만 하고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걸세. 해자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장자의 말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 반전을 꾀하며 다른 비유를 들이댄다. 가죽나무가 커도 너무 크단다. 그것도 반듯하지가 않다. 구불텅구불텅하게 뒤틀린 데다 옹이만 가득하다. 이러니 크기만 하지 어느 몫이라고 거들떠 보기라도 하겠는가. 지금처럼 기계톱 같은 현대식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놓고 한술 더 뜬다. 이제 천하의 장자라도 영락없이 고개를 숙이고 그 허황한 입을 다물어야 할 판이다. 해자는 내심 득이의 미소를 흘리고 있으리라. 장대하고 강양해서 듣기엔 시원스럽고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자네만은 허황하고 쓸모라곤 하나 없지. 저 허우대만 멀쩡한 가죽나무에 다름없지 않는가.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던 장자가 입을 연다. 자네는 너구리나 살쾡이를 본 적이 없는가. 몸을 낮추고 엎드려 먹이를 노리다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높이 뛰고 낮게 뛰다 결국 그물이나 덫에 걸려 죽고 마네. 둘소를 보게. 그 크기가 하늘의 뜬구름처럼 크지만 쥐 한 마리도 못 잡네. 지금 자네는 그 큰 나무가 쓸모없다고 걱정만 하고 있네 그려. 어째서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본향의 너른 들판에 심어놓고서 그 주위를 일없이 어슬렁거리기도 하고 그 밑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자면서 놀아보지 못하는가. 그 나무는 도끼에 찍힐 일도 달리 해를 당할 일도 없을 걸세. 쓸모없다고 괴로워하거나 슬퍼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말기가 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기가 약하군 그래. 그 잘났다고 까부는 너구리나 살쾡이를 보라. 자신의 재주를 가신하여 온갖 재주를 다 부린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알량한 지혜를 가지고서 까불다가 결국엔 더 잘난 사람들의 덫에 걸려 죽고 만다. 하지만 들소를 보게. 쥐 한 마리 못 잡아도 자기 구실은 잘하고 있지 않는가. 아무것도 없는 본향이 장자가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다. 장자의 깊은 속마음이 이 무화유지향에 담겨 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당신의 부모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당신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무화유지향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심연과 같다. 하늘을 닮은 내면의 본성의 자리, 그곳이다. 우리 내면에 스스로 그러한 봄바탕, 아무런 색깔로도 물들지 않고 어떤 색깔도 받아들이지 못함이 없는 현연처가 그곳이다. 이름도 없고 욕망도 없고 함도 없고 암도 없는 그 자리다. 모든 모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바로 그 자리다. 아, 그런데 장자는 바로 그런 무화유지향의 너른 들판에 그 나무 종자를 심어보라고 한다. 아무것도 없는 마음의 본향에 한 그루의 노고수를 심고 가꾸어서 그 밑에서 어슬렁어슬렁 돌아보면 어떠냐고 한다. 괴로워할 이유도 없고 슬퍼할 까닭도 없다. 그 노고수 밑에는 참된 쉼이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진정한 마음 닦음이 이루어질 것이다. 당신은 바로 그 진짜 백이 노님의 한가운데로 초대될 것이므로.